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온라인 3차 시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별의 진화서부터 별의 에너지원 그리고 별의 내부 구조까지 공부를 하고 왔을 거예요. 자, 지금 배우는 내용들이 실제로 우리가 관측하고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 지구 밖에 우주 공간에 있는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들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어려워도 조금씩 개념들을 숙지하면서 좀 쌓아가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조금 새로운 파트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외계 행성계 탐사. 그래서 지구, 태양계 밖에 외계 행성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나 없나, 있다면 그 탐사 방법에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구에서 탐사를 할 수 있나,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파트가 끝나게 되면 행성이 있다면 그 행성에 실제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이제 외계 행성계 탐사 방법에는 이제 태양계 밖에 존재하는 행성을 탐사하는 세 가지의 방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이 조금 이제 처음 배우는 것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운 개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공부를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잘 따라가 볼게요. 자, 그럼 외계 행성이라는 거 선생님 지금 방금 얘기했어요. 뭐라고? 태양계 밖에 존재하는 행성계다.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어요? 없죠. 얘네들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지구에서 관측을 하면 그냥 까맣게 보일 거야. 그럼 어떻게 탐사할 수 있을까? 아, 행성도 우리 지구도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도 행성이 별을 이용해서, 별은 스스로 빛을 내니까 간접적으로 별을 관측해서 그 주변에 있는 행성을 한번 탐사를 해보자 라는 방법,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외계 행성을 탐사할 건데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어두워. 그래서 빛을 내는 누구를 이용해서 관측을 한다? 별. 다른 말로 항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관측을 하게 되더라. 됐어요. 자, 그리고 그 간접적인 탐사 방법의 첫 번째는 중심 별을 이용해서 그 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 시선 속도라고 하는 거는 관측자가 바라본, 자, 관측자라 하면 어디에 있는 걸까? 그쵸? 지구에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관측자의 시선과 나란한 속도라고 일단 생각을 해줄게요. 그래서 중심별의 이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냐면 별이 지구로부터 가까워질 때가 있고 멀어질 때가 있겠죠. 지구가 이렇게 별이 돌게 되면, 그쵸? 그래서 그 별빛이 지구와 가까워지면 파장이 어떻게 될까? 거리가 짧아지니까 파장이 짧아져요. 그래서 우리 관측자가 봤을 때는 청색 편의가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별이 지구로부터 이제 멀어지는 방향으로 돌게 되면은 시선 방향의 속도 자체가 어떻게 되냐, 파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적색 편의가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행성과 중심별은 똑같은 중심으로 돌게 돼요. 자, 근데 똑같은 중심을 가지고 돌게 될 때 행성은 빛을 낼 수 없지만 항성은 빛을 내죠. 그래서 그 항성들의 도플러 효과를 가지고 우리는 외계 행성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빈칸을 채워보면 행성과 중심별은 항상 같은 중심을 돌게 되더라. 그 같은 중심을 뭐라고 하냐면 공통 질량 중심이라고 해요. 자, 이건 이따 그림으로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얘를 탐사할 거야. 행성을 탐사할 건데 얘가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빛을 내는 중심별, 자, 이 별의 파장 변화인 뭐를 관측한다? 도플러 효과를 관측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행성의 위치를 탐사하게 되는 거예요. 될까요? 자, 그럼 아직 잘 모르겠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많이 있을 거야. 그래서 자, 메모장을 켜서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번째. 볼게요. 자, 1번. 시선 속도 변화를 가지고 우리는 뭘 파악하냐면 별의 도플러 효과를 볼 거야. 자, 그러면 이 별들의 도플러 효과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행성의 위치를 파악한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별과 행성은 같은 중심. 여기다 그림을 그려보면 같은 질량 공통 중심에다 두고 별이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고, 그리고 얘를 중심으로 행성도 이렇게 있으면 얘를 중심으로 행성도 이렇게 돌고 있다라는 게 이 탐사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 이 중심이 뭐라고요? 공통 질량 중심이다. 자, 얘를 중심으로 묶여 있는 거야. 별도 돌고 있고 외계 행성도 돌고 있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시소의 원리를 알 수 있어. 얘를 중심으로 돌면은 별의 질량과 행성의 질량을 예를 들어 A 대 B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별의 질량과 행성의 질량에 따라 공통 질량 중심으로부터의 이 거리 B가 결정되겠죠. 몇 대 몇? 그렇죠. B 대 A라는 비율로 거리가 정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통 질량 중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별의 질량과 행성의 질량에 따라 그 거리비가 결정되고 그 거리비에 따라서 같은 공전 방향, 예를 들어 반시계로 돌고 있다라고 하면 별도 반시계, 행성도 반시계로 돌고 있는 거야. 같은 공전 방향을 갖고 또 뭘 가질까? 같은 중심을 가졌기 때문에 같은 공전 주기를 갖고 있을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일단 얘네들은 같은 질량 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지는 특징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얘를 탐사한다 그랬지. 근데 얘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얘를 보는 거야. 얘의 뭘 봐줘요? 시선 속도를 본다라고 했어. 그러면 보는 사람 어디 있을까? 지구 관측자는 여기서 얘를 이렇게 보는 거야. 탐사를 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자, 지구 관측자에서 이 별을 볼 때 어때야지 볼 수 있을까? 공정 궤도면 자체가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해야지 관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어떻게 관측을 한다라는 거냐면 지금 반시계로 돌고 있다 가정을 해보면 별이 여기서 이렇게 돌고 여기에 있을 때는 이렇게 돌고 여기에 있을 땐 별이 이렇게 돌고 여기에 있을 땐 별이 이렇게 돈다라는 거야. 그쵸? 자, 이렇게 별이 돌아가는 속도를 보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냐면 조건을 가져요. 첫 번째 조건을 정리를 해볼게요. 행성의 공전 궤도면. 행성의 공전 궤도면은 별의 공전 궤도면과 나란해야겠죠? 그래서 행성의 공전 궤도면과 지구 관측자 시선 방향이 어떻게 해야 돼? 수직이면 볼 수 있어, 없어? 공전 궤도면과 시선 방향이 이렇게 수직의 관계면 관측이 안 된다라는 거야. 같은 면상에 이렇게 나란해야지 관측을 할 수 있다라는 소린 거예요. 그래서 공전 궤도면과 시선 방향은 나란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갖게 되고요. 그죠? 두 번째, 공통 질량 중심을 같은 방향으로 공전한다라는 조건을 가지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이제 직접 관측을 하는 거야. 자, 누구를 관측한다? 우리는 누구를 관측해요? 별을 보는 거죠.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별을 가지고 우리가
행성을 탐사하냐? 이걸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별이 항성이 1번 위치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같은 공통질량 중심을 갖기 때문에 별이 있을 때 행성의 위치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 똑같은 1번의 위치에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공전을 해서 예를 들어 2번의 위치로 왔다 라고 하면 행성은 어디로 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같은 공통질량 중심을 가지니까 여기에 행성이 오겠죠. 이렇게 돌아서. 그래서 2번에 위치했을 때 행성의 위치는 여기에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전을 해서 별이 여기에 왔어. 그러면 행성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겠죠. 3번. 그 다음에 별이 돌아서 4번에 위치해 왔어. 그럼 행성은 여기에 있어야겠죠. 4번.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행성의 위치 탐사를 하기 위해 별들을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 뭘 본다라고 했냐? 도플러 효과. 근데 이 도플러 효과는 지구의 시선 속도를 가지고 보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처음에 별의 속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게 돼요. 어떻게 나누게 되냐면 잠깐만. 보세요. 자, 별의 속도라고 하는 거는 시선 속도와 뭘로 나누게 되냐면 접선 속도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자, 별들이 이 공전 궤도를 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별의 속도는 공전 궤도의 접선이 되겠죠. 얘가 별의 속도인 거야. 근데 관측자가 어디 있냐면 관측자가 예를 들어 여기서 이 별을 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관측자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관측자의 시선으로 보는 속도가 바로 이 시선 속도인 거야. 그러면 별의 속도를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분해를 하는 거예요. 시선 속도와 접선 속도로. 그럼 별의 관측자랑 나란하게 표현을 하면 바로 얘가 뭐가 되는 걸까? 시선 속도가 되는 거야. 될까요? 그래서 다시 그려보면 이 나란하게 표현한 이 방향이 시선 속도에 해당되고, 그리고 얘가 실제 별의 속도를 나타내려면 그 세로축의 속도도 가져야겠죠. 바로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접선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별의 속도가 있다라고 하면 시선의 방향과 나란한 시선 방향 속도와 위로 가는 이제 수직의 관계가 되는 접선 속도로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해될까요? 자,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별이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관측자의 방향과 나란한 얘가 뭐야? 시선 속도죠? 근데 어때? 시선 속도랑 뭐가 같은 거야 지금? 별의 그냥 속도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접선 속도가 빵인 위치가 되는 거야. 자, 이랬을 때 시선 속도가 있을 때 우리는 뭘 관측할 수 있다? 도플러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어떻게 될까? 별이 지금 지구 관측자 입장에서 보면은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죠? 파장이 짧아지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그럼 어떤 도플러 효과가 보이는 거야? 그쵸? 청색 편의를 볼 수 있겠죠. 이해될까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 별이 여기에 위치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돌아가겠죠, 별이. 얘 그냥 속도야. 별의 접선이니까. 근데 관측자의 시선 속도와 어때? 나란하죠. 그러니까 얘가 시선 속도가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야? 별의 속도가 되는 거네. 근데 이번엔 어떻지? 관측자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네? 그럼 얘는 바로 뭐가 돼요? 적색 편의를 보이는 위치가 되겠죠. 자, 근데 반대로 이제 여기에 위치해 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얘는 이 별의 속도를 그려보면 접선이니까 얘가 별의 그냥 속도가 될 거야. 맞아요? 이 속도 자체가 지금 시선 속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는. 이거 자체가 결국에 뭐가 돼요? 접선 속도가 되겠죠. 접선 속도. 그러니까 얘는 시선 속도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왜? 별의 속도랑 관측자의 시선 속도가 아예 90도가 됐잖아. 그치? 자, 이랬을 땐 여기서 도플러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도플러 효과가 이때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요거 이해됐죠? 그러니까 도플러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도플러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시선 방향의 속도를 가져야지만 나타낼 수 있는 파장의 변화다라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럼 앞으로 돌아가서 어디 갔어요?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별의 위치를 4가지만 찍었는데 자, 여기서 2번과 4번만 별의 속도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자, 2번과 4번의 위치에 있는 별의 속도 자체가 결국에 지구 관측자랑 나라나 시선 속도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V가 V 시선 속도가 되는 거야. 반대로 1번과 3번의 위치 S는 어떻지? 시선 방향과 별의 속도가 90도의 관계를 이뤄요. 그러니까 얘는 별의 속도 자체가 접선 속도만 같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V가 V 접선 속도만 갖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도플러 효과를 보이는 위치는 바로 2번과 4번의 위치만 보이겠죠. 자, 그러면 지금 지구 관측자로 지금 다가가고 있어요. 자, 다가가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어떤 효과를 보이죠? 도플러 효과에서도 청색 편의를 보이는 거야. 자, 그럼 청색 편의가 지구에서 관측됐다라고 하면 얘들아 2번 위치를 이제 필기를 해보면 선생님 요건 이제 지울게요. 조건은 지우고 써볼게요. 자, 별이 2번 위치에 있어요. 자, 그랬을 때 행성도 어디 있어? 여기에 있는 거죠? 행성도 2번에 있는 거야. 자, 이때는 별이 무슨 효과를 보인다? 청색 편의를 보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행성은 지구로부터 어떻게 된다? 행성은 지구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지, 얘들아? 멀어지는 거야. 위치에 행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예를 들어 지구에서 별들이 4번 위치에 있어서 지구에서는 어떤 편의를 보이게 되냐면 적색 편의를 보이게 되겠죠. 지구로부터 멀어지니까. 자, 4번 위치에 있을 때는 적색 편의를 보여요. 자, 그때의 행성의 위치는 바로 4번이죠. 행성은 4번에 있는 거야. 자,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구로부터 가까워지는 위치가 되겠죠. 이해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구에서는 얘만 볼 수 있는 거야. 적색편이나 청색편 이런 것들을 관측을 해서 간접적으로 행성의 위치를 파악하게 되더라. 이해될까요? 자, 그리고 별들이 1번과 3번 위치에 있을 때는 당연히 접선 속도만 같기 때문에 도플러 효과는 볼 수가 없겠죠. 이해될까요? 자, 이것이 바로 시선 속도의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 부교재로 다시 돌아가 보면 보세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될 거야. 행성과 중심별은 공통 질량 중심을 공전함으로 별빛의 도플러 효과를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중심별의 스펙트럼을 이용한 거죠. 행성의 스펙트럼이 아니라 항성, 별의 스펙트럼의 파장 변화로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는 게 이 탐사 방법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별이 여기에 있을 때는 관측자랑 어떻지? 90도의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야. 자, 이때의 행성의 위치는 당연히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그냥 일반적으로 관측되는 파장의 위치라고 해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 근데 이제는 별이, 항성이 2번의 위치로 넘어간 거야. 그럼 어떻지? 별의
시선 속도는 여기 별의 속도, 관측자의 위치도 여기서 보고 있어. 어떻죠? 나란하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시선 속도인 거야. 근데 어때?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파장의 변화가 어떻게 됐냐면 옆으로 조금씩 밀린 거 보여요? 이렇게 파장이 긴 거 빨간색 쪽으로 흡수선의 파장이 약간씩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자, 이렇게 지구에 이런 식의 스펙트럼의 파장 변화가 보이면 아, 별이 지금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위치에 있으니까 행성은 어떻게 있구나? 행성은 이 위치에서 가까워지는 위치에 있겠구나 라고 간접적으로 파악한다라는 소린 거예요. 자, 다시 별이 이번에는 여기 위치에 왔어요. 그랬을 때 다시 파장 변화를 봤더니 변화가 없더라. 도플러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행성이 지금 여기에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 별을 봤더니 파장의 변화가 이번에는 왼쪽으로 치우쳐졌어요. 파란색 쪽으로 치우쳐졌다는 거. 어떻게? 파장 변화가 짧아졌죠? 그러니까 별이 관측자로부터 가까워지겠구나. 반면에 행성은 멀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색 편의가 나타났을 때 행성은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라는 거. 그래서 별과 행성은 반대로 생각해주면 되겠죠. 이해되죠? 자, 근데 얘네들의 파장 변화는 누구 거다? 별의 파장 변화라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행성의 위치를 파악한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거 조건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아까 썼었죠? 행성의 공전, 궤도, 명과 그 다음에 관측자의 시선이 어떻게 된다? 평행해야 된다. 나란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갖고, 자, 두 번째는 누구를 중심으로 돈다? 그쵸, 공통질량 중심으로 돈다. 공통질량 중심으로 공전한다. 자, 근데 얘들아, 요거 별표 치고 중심별과 행성은 공통질량 중심 주위를 가지고 어떻게 돈다 했지? 같은 방향 그리고 같은 주기를 가지고 돈다라는 거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럼 나머지 빈칸도 한번 채워볼게요.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로 별빛의 스펙트럼에 무슨 변화? 그쵸, 파장 변화가 생기는 거죠. 다음 세 번째, 중심별이 지구로부터 멀어짐. 자, 별이 멀어지면 무슨 편이? 적색 편이. 지구로부터 중심별이 가까워지면 청색 편이를 보이는 거죠. 자, 근데 얘들아 보세요. 자, 여기서 자, 근데 보세요. 자, 별이 이제 왔다 갔다 지구로부터 가까워지거나 멀어질 때 이런 파장의 변화, 델타, 람다의 변화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중심 파장에서 얼만큼 이동하는지 이 변화가 도플러 편의량이라고 우리가 해요. 자, 근데 이 변화량이 크면 클수록 어떨까요? 파장의 변화가 크면 이 변화가 클수록 행성을 잘 탐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편의량이 커진다. 자, 도플러 편의량, 즉 델타 람다의 값이 커질수록 우리는 변화를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외계 행성을 탐사가 더 수월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편의량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애일수록 편의량이 크게 나타날까를 생각을 해보면, 자, 아까 선생님 뭐라 했냐면 공통질량 중심을 가지고 별이랑 행성이 예를 들어 질량의 1대 1이라고 했으면 거리 비도 1대 1일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편의량은 별의 편의량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별의 거리랑 상관이 있는 거죠. 그럼 이 공통질량 중심으로부터 별까지의 거리가 증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누가 클수록 이 거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쵸? 행성의 질량이 커질수록 이 별과 공통질량 중심 사이가 커지겠죠. 아까 뭐라고 했지, 얘들아? 얘가 공통질량 중심으로부터 별과 행성이
만약 예를 들어 2대1의 비율을 갖는다라고 하면 질량 B가 1대2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편의량이 크게 보인다라고 하는 소리는 결국에 누가 큰 거야? 행성의 질량이 큰 게 되는구나. 그래서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도플러 편의량이 크게 나타날 것이고 그에 따라 우리는 행성의 존재를 잘 탐사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한 보세요. 여기 별표 치고 누구의 질량이 커야 된다? 도플러 편의량이 크게 보인다라고 해서 별의 질량이 큰 게 아니라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가 커져서 이 말이 뭐예요? 델타 람다 값이 커지기 때문에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기가 쉽다라는 소린 거예요. 될까요? 그래서 지금 이 한 페이지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자, 작년 9월 모의 수능에도 이런 관련된 문제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개념들 좀 잘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그리고 별표에 있는 이 시선 속도, 접선 속도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자, 별이 도는데 관측자로부터 별이 이렇게 실제로 접선 방향으로 별의 속도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관측자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관측자가 이번엔 여기에 있어요. 그럼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하게 그어주는 게 바로 이 별의 시선 속도가 되는 거야. VR로 표현을 하고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접선 속도로 분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VR을 가지고 도플러 효과를 본다라는 거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퀴즈 하나 풀어보고 두 번째 탐사 방법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림은 원 궤도로 공전하는 어느 외계 행성계의 중심 별의 스펙트럼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거래요. 그러니까 A 다음에 B, B 다음에 C, C 다음에 D 이렇게 나타나면 되겠죠? 그리고 델타 람다 맥스라는 것을 도플러 편의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를 봤더니 별이 지금 중심에서 청색 쪽으로 편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별이 A에 있다라고 하는 건 일단 그려보면 자, 공통질량 중심으로 별이 돌고 있는데 자, 별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지구 관측자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별이 청색 편의를 보이려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가까워지는 위치니까 여기에 있어야겠죠. 자, 여기가 A의 위치예요. 자, A의 위치에 있을 때 행성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 자, 얘를 중심으로 행성이 이렇게 돈다라고 하면 자, 여기가 별 A라고 하면은 행성은 여기에 있어야겠죠. 여기가 A의 위치가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별이 이제 B에 있대, 얘들아. 별이 지금 B의 위치에 있으면 도플러 편의가 없대. 그럼 당연히 똑같은 시간 간격으로 진행된 거니까 별은 여기에 있어야겠죠. B. 그리고 C, D.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에 따라 행성의 위치도 표현을 해보면 A, B, 그리고 C, D.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를 가지고 퀴즈 볼게요. 자, A일 때 외계 행성은 지구로부터 어떻게 돼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지금 멀어지고 있는 거죠. 자, 2번 중심별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어디일 때? B일 때 가장 가깝죠? 맞는 보기고. 세 번째, 별빛 스펙트럼의 파장 변화 델타 람다는 중심별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크게 나타난다 라고 했는데 이건 맞을까요? 아까 뭐라 그랬지? 중심별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어떨수록 크게 나타나는 걸까? 그려보면 공통질량 중심이 있고 지구가 여기 있다라면 이 거리가 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별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잠시만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파장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라는 거는 자, 여기에 있을 때랑 여기에 있을 때를 나타내는 거죠. 별들이. 파장 변화는 그래서 중심별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이 아니야. 가장 멀 때는 D잖아. D일 때는 도플러 편의가 나타나지 않아요. C나 A일 때 도플러 편의 람다 값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이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네 번째 볼게요.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별빛 스펙트럼의 람다 맥스 값은 커진다. 이거 맞죠? 행성의 질량이 커져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퀴즈를 풀어봤고 자, 얘를 이제 한번 해볼게요. 공통질량 중심 찾는 문제인데
자, 지금 여기서는 별과 행성의 총 거리만 나타났지 공통질량 중심이 어딨다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자, 근데 보면은 질량이 서로 같은 중심별이래. 자, 얘는 질량이 똑같아. 예를 들어 1로 놔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 행성의 비가 1대 2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별과 행성의 질량이 1대 1이죠? 그러면 중심은 여기 가운데 있겠네. 그럼 1AU니까 여기 0.5AU, 0.5AU 똑같이 될 거야. 자, 근데 이번에는 별의 질량보다 행성의 질량이 2배가 더 커요. 그럼 어떻게 되지? 공통질량 중심을 2대 1로 바뀌겠죠. 이해돼요? 그럼 1AU에 3분의 2AU가 되고 여기서는 1AU에 곱하기 3분의 1AU가 되겠네요. 자, 문제 볼게요. 중심별에서 공통질량 중심까지의 거리 누가 더 멀어요? 얘가 더 멀죠. 얘가 더 가까운 거죠. 가가 나보다 가깝다가 맞는 보기가 되고 가와 나는 자, 요건 아직 안 배웠는데 식현상이라는 거는 가리는 거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공통질량 중심으로 별과 행성이 돌고 있기 때문에 식변화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맞는 보기예요. 디귿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 최대 편의량은 얘들아 최대 편의량 람다 맥스가 커지려면 어때야 돼? 별에서부터 공통 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가 어때야 돼? 길어야지만 델타 람다 맥스가 커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가 더 커질 거야. 가가 나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에 해당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공부했다. 그래서 이거 적용해보기는 한 번씩 해보고 오프라인 시간 때 다시 한번 복습할 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식현상을 볼게요. 자, 식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얘도 마찬가지로 행성, 외계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내는 이 별을 가지고 행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식현상이라는 것은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자, 중심별이 이렇게 빛을 내고 있을 텐데 이 앞을 행성이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자, 그러면 당연히 별을 예라고 해보면 별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 행성이 가려지는 만큼 별들의 밝기가 감소하겠죠. 이렇게 별의 밝기가 감소하는, 가린다. 자, 가리는 거를 우리가 식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일식, 월식 이런 거 배웠죠? 그래서 식이라는 거는 가리는 거야. 근데 누가 누굴 가리는 거냐면 행성이 별을 가리는 거야. 그러니까 별의 밝기가 감소되겠죠. 별의 밝기가 감소되는 이 현상을 가지고 주기적인 이 변화를 가지고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는 탐사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중심별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이 별의 앞면을 통과하게 되면 당연히 별의 밝기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런 주기적인 밝기 변화를 가지고 외계 행성의 존재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 그래프로 가지고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이 위치 여기 1번까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까지 행성이 이렇게 왔을 때는 이렇게 지날 때는 별이 여기서 빛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별의 밝기를 100이라고 하면 100의 밝기가 이렇게 유지될 거야. 맞아요? 자, 그러다가 행성이 딱 2번의 위치에 오게 됐어. 자, 2번의 위치에 오게 되면 어때요? 자, 이때부터 별들이 행성에 가리는 면적만큼 밝기가 조금씩 감소될 거야. 요거 이해되죠? 자, 그러다가 딱 3번. 행성 크기 자체가 아예 별 앞에 딱 와버렸어. 그럼 어떻지? 아예 딱 가려지면서 요렇게 일정하게 행성의 면적이 들어와서부터 쭉 나가기 전까지 자, 이 위치까지는 별의 밝기가 딱 감소된 만큼 이렇게 유지가 되겠죠. 그러다가 이 위치를 통과하게 돼서 이제 뒤쪽으로 행성이 넘어가게 되면 다시 원래의 밝기 100을 회복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다가 다시 공전 하다가 다시 이번에 위치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또 감소하겠죠. 그리고 이 행성이 중심 별 앞을 지나가는 동안은 그 면적만큼 가려지다가 다시 통과를 하게 되면 다시 회복하고 또 갈 거야. 또 감소되고 또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주기적으로 별들의 밝기가 감소됐다, 회복했다, 감소됐다, 회복했다를 가지고 실제로 별 앞에 외계 행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자, 일단 식현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리는 현상을 의미를 하게 돼요. 자, 그럼 얘들아, 이렇게 우리가 원래 밝기 100에서 요만큼이 뭐가 된 거지? 밝기가 감소된 거야. 근데 이 밝기가 감소된 것은 누구 때문이지? 행성 때문이죠. 근데 행성의 면적만큼이 별의 밝기가 감소된 걸 거야. 그래서 행성의, 자, 일단은 그림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별 앞을 이렇게 행성이 지나간다라고 할 때 행성을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다가 감소하다가 요만큼 딱 지날 때, 그럼 얘들아 이만큼 지나갈 때 요 폭만큼이 감소된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폭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면 행성의 반지름을 예를 들어 R이라고 하면 그 면적만큼 감소되겠죠. 그래서 행성의 면적 어떻게 하죠? 반지름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별의 밝기가 감소되는 거예요. 이 앞을 지나가니까. 될까요? 그래서 100에서부터 이만큼이 감소됐다라고 하면 밝기 감소의 이 폭 자체는 행성의 반경, 행성의 반지름의 제곱만큼이 밝기가 감소됐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요거는 빈출되는 내용이니까 꼭 정리를 잘 해주세요. 자,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게 행성이 가리기 시작할 때부터 가려지고 다시 또 2번의 위치로 왔다가 다시 2번의 위치로 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로 측정하면 되죠? 여기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기를 뭘로 잡으면 되는 거야? 행성의 공전, 궤도, 주기로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식현상의 그래프를 가지고 행성이 얼마만큼 시간 동안 돌고 그리고 얼마만큼의 반지름을 가진 n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거 다 했어요. 이제 정리를 해보면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어떻지? 밝기 감소가 크겠죠? 밝기가 크게 감소함으로 탐사에 효과적으로 볼 수 있고 왜냐면 변화량이 크니까. 그쵸? 그리고 밝기 변화를 통해 우리는 행성의 반지름 추정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올해 9월 모의 수능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이 너무 커. 얘들아, 이 주기 자체가 너무 길면 어떨까? 밝기 감소가 되고 다시 밝기 감소가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너무 길면은 행성의 존재 탐사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빠르게 관측이 가능하니까 행성을 잘 탐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조건이야, 얘들아.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이 너무 크면 식현상이 일어나는 주기가 너무 길어져 행성의 존재를 탐사하기가 어렵다. 다음 세 번째, 식현상이 일어날 때 대기를 통과하는 별빛을 분석하면 이게 대기 성분도 알 수 있대요. 여기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겠고, 자 마지막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어떨 때 이 현상을 잘 관측할 수 있을까? 얘도 마찬가지로 시선 방향과 나란해야지만 이 식현상을 잘 관측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 시선 속도 변화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거의 나란한 경우에 관측이 쉽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퀴즈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자, 관측자의 시선 방향은 외계 행성의 공전궤도 면에 어때야 된다? 수직 아니고 평행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겉보기의 밝기가 최소인 기간에 중심별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가장 먼 시점이 존재한다 라고 했는데 겉보기의 밝기가 가장 낮아질 때 어떻지? 행성이 지구로부터 가장 가깝죠. 왜냐하면 별 앞에 있으니까. 저희는 맞는 보기가 되고, 자, 행성의 반지름이 2배가 된대. 그러면 이 밝기 변화는 몇 배가 될까요? R 제곱에 비례한다 했죠? 이 밝기 변화는 2배가 아니라 4배로 커지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금 시선 방향 변화와 식현상 이용 방향을 이제 공부를 했고, 마지막 이제 미세 중력 렌즈 현상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자,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 자, 세 번째인데, 자, 얘는 앞서 시선 속도 변화와 식현상은 조건이 있었어. 어떤 조건이지?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할 때만 관측이 용이한 방법들이에요. 근데 이 세 번째 방법에는 조건이 별로 필요가 없어. 그래서 여기 보세요. 행성의 공정궤도면과 관측자의 시선 방향이 나란하지 않아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얘가 뭐냐? 자, 우리 요런 게 있어. 자, 질량이 큰 별이 있으면 질량이 어마무시하게 커. 그런 질량이 누가 있냐면 태양도 있고 중성자 별도 있고 블랙홀도 있어요. 우리 앞에 배웠죠? 중성자 별과 블랙홀은 별의 질량이 큰 마지막 별의 단계다라는 거 배웠어요. 자, 이렇게 태양도 그렇고 중성자 별도 그렇고 블랙홀처럼 질량이 어마무시하게 큰 애가 있으면 공간 자체가 이렇게 평평하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휘게 돼요. 그래서 질량이 큰 별, 질량이 큰 천체가 있을 경우에는 공간이 휘기 때문에 어떤 게 보이게 되냐면 빛이 휘게 돼요. 이동 경로가, 빛의 이동 경로 자체가 휘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에요. 얘들아. 그래서 질량이 큰 천체 주변에는 공간 자체, 시간도 조금 휜다라고 해요. 그래서 시공간이 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시공간이 휘는 현상이 발생을 하면은 빛의 이동 경로가 짧아질 수도 있고 별의 밝기도 더 밝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자, 처음에 별 1번이 이렇게 지나가. 그리고 관측자는 여기에 있어. 그런데 저 멀리 천체가 또 있는 거야. 근데 이 별이 질량이 크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휘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질량이 큰 별이니까. 그러면 뒤에 있는 별빛도 빛을 내기 때문에 이렇게 직진으로 빛이 관측자로 직진을 와야 되는데 별 1번으로 인해서 공간이 휘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경로 자체가 빛의 경로 자체가 휘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 천체의 밝기가 1번 별의 시공간이 휨으로 인해서 밝기 변화가 더 밝게 보이는 현상이 바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에요. 될까요? 그래서 볼게요. 두 천체가 같은 시선 방향에 있어. 얘도 그렇고 얘도 있어. 그런데 뒤쪽에서 오는 천체가 앞쪽에 있는 별, 질량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공간이 휘어져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뭐냐면 중력에 의해서 미세하게 빛이 어떻게 된다? 굴절돼서 밝기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근데 우리는 뭘 탐사한다?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거죠? 근데 별 주위엔 항상 행성이 돌게 돼 있잖아. 그치? 그래서 똑같이 별 주위에 이렇게 행성이 돌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별로 인해서 공간이 어떻게 돼 있다? 휘어져 있다. 그럼 당연히 행성이 도는 것도 약간 휘어져 있겠죠. 그래서 같은 시선 방향의 별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뒤쪽에 있는 별이 지나올 때 앞쪽에 있는 별들의 공간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굴절되는 거, 빛의 경로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밝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또 다른 미세하게 밝기 변화가 또 보여요. 이건 왜 그런 거야? 행성의 중력 때문에. 얘도 어떻지? 행성도 질량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도 약간의 공간의 휘어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에 밝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중력 렌즈 현상이 나타난 표시구나. 그래서 질량이 큰 천체가 있고 질량이 큰 행성이 있구나. 외계 행성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존재 자체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구와 같이 질량이 어떤 행성? 얘들아, 큰 행성 말고도 작은 행성도 미세하게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질량이 큰 행성 또는 작은 행성도 탐사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거 누구의 조건이었지, 얘들아? 공정궤도가
공정궤도가 아까 어떻게 됐냐면 조금 다른 거겠네. 공정궤도 반지름이 너무 크면은 주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얘는 반대로 공정궤도가 커도 탐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될까요? 얘들아, 공정궤도가 크면은 왜 안 되는 거야? 왜? 공정궤도 반지름이 너무 크면 첫 번째 식현상은 볼 수가 없대. 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야. 주기가 너무 기니까 식현상 공정궤도 반지름 너무 크면은 밝기 변화 관측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공정궤도 반지름 너무 크면 식현상을 볼 수 없어. 두 번째, 그럼 시선 방향 속도로 도플러 효과를 가지고 볼 수 있냐? 얘도 없어요. 왜 그럴까? 공정궤도 반지름 너무 크면 공전 속도도 어떻게 돼? 반지름 크면 공전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도플러 효과가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관측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공정궤도가 큰 애들은 유일하게 누구만 가능하다? 이 미세 중력 렌즈 현상으로만 탐사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조금 알아둘게요. 자, 네 번째. 외계 행성계가 먼 천체 앞을 여러 번 지나가지 않으므로 주기적인 관측이 얘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주기적인 관측이 안 되고 가끔가다 한 번씩 보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른 두 방법보다 발견되는 외계 행성 수가 당연히 주기적 관측이 불가능하니까 행성의 수도 작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것도 하나 알아둘게요. 자, 그럼 마지막 퀴즈 한번 볼게요. 그림은 미세중력 렌즈 현상에 의한 배경별의 밝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얘는 뭐지? 앞쪽에 있는 별, 공간의 휘어짐으로 해서 밝기 변화 나타나는 거고 얘는 행성 때문에 미세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배경별과 외계 행성계는 거의 동일한 시선 방향에 위치한다. 어떨까요? 배경별과 외계 행성계는 거의 동일한 시선 방향에 위치한다. 거의 동일한 시선 방향에 요 라인에 거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는 보기고. 니은 A는 중심별, B는 행성에 의한 거 맞죠? 다음 디귿 이러한 밝기 변화는 일정 시간마다 주기적 아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총 정리를 해보면 외계 행성계를 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제 태양계 밖의 행성에 대해서 이제 탐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이용한다? 별을 이용한다 라는 거 세 가지 공부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면 자 중심별 주위를 행성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지구로부터 멀리 있는 별 A가 있네요. 자, 볼게요. 별 B가 행성 P와의 공통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공전할 때 나타나는 주기적인 별빛의 파장 변화. 얘를 뭐라 그러죠? 도플러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행성 P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얘는 누구를 이용한 거야? 도플러 편의를 이용한 거죠. 2번 행성 P에 있는 식현상. 얘들아 별 앞에 행성 이렇게 지나가는 게 식현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식현상으로 나타나는 별 B의 주기적인 밝기 변화를 관측하며 P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얘 식현상이죠. 세 번째 행성 P는 어떻지? 얘의 중력으로 공간 휘어짐. 행성도 질량할까 얘도 공간의 휘어짐으로 인해서 별 A의 별빛이 지구로부터 이렇게 일직선으로 오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 휘어져 온다가 뭐예요? 미세 중력 렌즈죠. 렌즈 현상을 이용한 외계 행성 탐사 방법. 그래서 지금 도플러, 식현상,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모두 이용해서 외계 행성의 존재를 탐사할 수 있다라는 거 공부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간접적인 방법에 대해서 했고 다음 직접적인 방법도 있는데 얘는 당연히 행성도 온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온도에서 나오는 가시광선 파장 또는 적외선 파장, 자외선 파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찍어서 관측을 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요거 표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외계 행성계를 직접 관측할 때는 행성의 밝기가 중심별에 비해 매우 어둡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별을 가리고 찍어야겠죠.
그래서 직접 촬영해서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행성이 방출하는 에너지는 대부분 그 온도대가 어디에 해당되냐면 적외선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직접 관측할 때는 주로 적외선 영역에서 촬영을 하도록 한다.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 자, 쉽게 확인하기 위한 조건은 외계 행성까지 거리가 멀어야 측정이 될까? 가까워야 측정이 잘 될까요? 가까워야겠죠. 그래서 가까울수록. 그리고 반지름이 어때야 될까? 클수록. 그리고 표면 온도가 커야지만 이 적외선 파장 영역을 잘 검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검출이 쉽다. 그쵸? 그래서 이런 조건들은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고 식현상 기타 방법을 이용해서 행성들이 이렇게 탐사했는데 거진 누가 지금 많지? 도플러나 식현상으로 관측되는 행성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은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외계 행성계를 탐사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해서 관측한 행성들의 특징은 어떨까? 얘네들은 어때야 돼요? 행성의 질량이 큰 애들일수록 도플러 효과가 잘 나타난다라고 했죠. 그래서 행성의 질량이 큰 애들은 보통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해서 검출이 잘 됐어요. 그다음에 식현상을 이용하는 건 뭐야? 주기적인 밝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주기적인 밝기 변화. 그래서 이 주기적인 밝기 변화를 보이려면 공정궤도 반지름이 어때야 된다 했지? 공정궤도 반경이 작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의 특징들은 식현상으로 잘 보이게 되고 미세중력 렌즈 현상으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정궤도 반지름 커도 상관없었다. 잘 보였다. 그리고 질량도 어때야 돼? 커도 상관없고 작아도 상관없다. 중력 효과만 보이면 된다. 그래서 네 번째 보면은 그래서 대부분 지금까지 발견된 것들은 목성과 같이 큰 애들이 잘 관측이 됐대요. 하지만 최근으로 가면 갈수록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질량이 작은 지구형 행성도 잘 탐사가 되고 있고 이 지구형 행성 같은 걸 외계 행성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계 생명체도 실제로 존재를 할까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연구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해보고 자, 나머지 여기까지 이제 개념 정리를 좀 온라인으로 좀 확실하게 한 다음에 뒤에 있는 문제들은 오프라인 시간에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3차식 고생 많았어요.